미국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보내라. 군사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자 몇몇은 등을 돌렸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협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일본은 미국에 굽히고 전함의 해병대 2,500명을 태워 중동의 전장으로 이미 보내버린 것. 이때 이란이 초대형 발언을 터뜨리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겠다. 아니, 한국이 무기를 준 것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란 정부는 그 발언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사실상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말이죠. 과연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 속에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었고 한국만이 해낼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무려 반세기 전에 선택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약속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박의 한 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한다. 이란 외교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레인 해군 기지 인근의 취재, 브리핑룸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귓속에 꽂힌 이어피스를 2번, 3번 만져가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국, 오직 그 단어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옆에 앉아있던 영국 기자가 볼펜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저 발언 진짜야?" 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원문을 직접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난 24년간 수백 번의 긴급 브리핑을 들어왔지만 이 방의 공기를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뒤바꿔 놓은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이란이 단 하나의 나라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안전 통과를 보장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름이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이 지역의 주요 변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성공한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끄는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특히 중동이라는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진 나라라는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용한 존재. 일본과 비교해도 중동 외교에서 수십 년의 역사를 축적해온 일본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는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저를 진짜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증시, 워싱턴 선물시장, 도쿄 주식시장이 동시에 출렁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0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던 대형 유조선들은 하나둘씩 항로를 틀거나 출항 자체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해역을 전쟁 위험 구역으로 공식 재분류했고 선사들은 천문학적으로 옳은 보험료에 항로 포기 선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계 물류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접어드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빠져나갑니다. 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물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동맥 하나가 통째로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닷길이 지금 사실상 전쟁 해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멈춘 상황 속에서 이란은 한 나라의 이름만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세계 해상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신호라는 것을 저는 뼛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복도에서는 미군 장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도노반이 제 옆을 지나치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도발이야? 우리 동맹국이 저쪽에서 이름이 불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도노반은 미 해군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란 제재 이후 이 해역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작전을 수행한 장교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란의 발언이 예상 밖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언의 대상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미국 내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지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잇따라 소집됐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아닌 한국이 언급된 거지? 라는 의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일종의 외교적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지 주변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더 팽팽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란 측 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공식 채널이 아닌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제가 연결한 인물은 호르무즈 인근 항만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산 라자비.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현장형 인물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수척하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제 의도를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항구 근처의 작은 공간으로 불러들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 선박만 허용한 겁니까? 하산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저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저는 등 뒤로 무언가가 서늘하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그 말 안에 조용히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산의 주변에 있던 이란 관계자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그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하산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준비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하산은 전날보다 더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한국만 허용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이나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상대는 그 뒤에서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하산의 목소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뒤집힌 경험, 신뢰가 무너진 순간의 기억이 이란 내부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저는 그 짧은 말 몇 마디에서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기준이 된 겁니까? 하산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신뢰를 지킨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동 주재 한국 외교관 김현우.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만나는 외교관들은 대부분 소속 정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핵심을 교묘히 피해가는 말들만 늘어놓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김현우는 달랐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면 그 침착함 자체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긴장이 극한으로 달아오른 해협,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외교적 뇌관, 한복판에서 그는 마치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예외가 된 겁니까? 김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현우가 천천히 꺼낸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란이 국제 제재의 한복판에 놓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란이 한국과의 원유 거래를 통해 받기로 되어 있던 대금이 있었습니다.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자금은 한국 은행 시스템 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당장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취한 태도는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냥 모른 척하거나 제재라는 핑계로 손을 털어버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식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조건이 형성되자 한국은 약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그것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나라가 즐비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나라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현우가 조용하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그 상황에서 지켰다고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무언가가 저항했습니다. 24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저의 인식은 결국 이기는 건 군사력이다라는 명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외교는 힘의 전시장이고 약속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해석된다는 것이 제가 전쟁터에서 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가장 단순한 말로 그 명제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군사력도 경제적 압박도 외교적 수사도 아닌 방식으로 이란의 문을 열었다는 것. 저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든 건 마이클 도노반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김현우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움직였어. 미군과의 공조도 확인됐고 해역 방어에도 즉각 합류했다고. 한국은?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인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김현우는 도노반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택은 없습니다. 도노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장난 같은 소리는 나중에 해.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야. 김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노반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도노반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행동에 옮긴 상황에서 한국이 멈춰 있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분명히 불안정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김현우의 침착함이 단순한 소극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속도와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항상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수십 년의 취재 현장에서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협 저편에서는 미군 함대가 추가 배치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군함의 불빛이 멀리서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힘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만난 두 사람, 하산과 김현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 공격이 아닌 약속,
저는 그것이 지금 이 긴장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통할 수 있는 언어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쪽이 저의 24년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무언가인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현우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기지 외곽을 벗어나는 길이었는데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황량한 사막지대를 바라보며 어제의 대화를 속으로 곱씹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말한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김현우가 말한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말,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뜬금없었습니다. 중동 도시 이름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요? 김현우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해역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미군 함대가 해협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순간 그가 꺼낸 이야기는 거리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잡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두 거리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현우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제1차 오일 쇼크가 세계를 강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제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져들었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개발이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던 나라였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 석유에만 의존해 산업을 굴리고 있었는데 석유 공급이 끊기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고 겨우 쌓아 올리고 있던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락했고 국가 전체가 붕괴의 공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때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취재한 기록들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당시 많은 나라들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말을 얹었습니다. 김현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란은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문을 닫는 동안 이란만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그냥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국제관계에서 모든 선택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공급을 계속한 것도 분명 어떤 이익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겠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김현우는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좀처럼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략이 아닌 관계. 그 단어의 무게를 느끼기까지 저는 잠시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공급 덕분에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붕괴의 벼랑 앞에서 간신히 발을 붙이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김현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전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산유국들이 급격히 늘어난 오일머니를 도로, 항만, 발전소, 병원 같은 국가 기반 시설에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물결 앞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동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사람과 의지와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약속한 공기안에 마무리했고
계약한 품질을 지켰습니다. 일이 끝나고 철수할 때 뒷마무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이란 안에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역사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 자금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씨앗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머릿속으로 그 규모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란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살렸고 한국은 그 기회의 시기에 이란의 땅에서 일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채워줬던 셈이었습니다. 김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반드시 갚는 나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다짐 같은 것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국제 정세가 수십 번 뒤집히는 동안에도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우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회의를 조용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차창에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헤란으로, 서울로 그 두 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그제야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 행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기억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쌓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도 경제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고 도움을 기억하고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철학이다. 차가 기지 근처에 멈춰섰을 때 저는 차 문을 열면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오래된 관계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까? 김현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차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산이 그 말을 했잖습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 하산은 그 말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답처럼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것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외교관이 쓰는 수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기억이 쌓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다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잠들지 못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지 안의 분위기는 하루 사이에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미군 작전실 주변에는 고위 장교들의 이동이 부쩍 잦아졌고 외부 기자들의 취재 구역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도노반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들을 그의 시각으로 한 번 더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노반은 작전 지도 앞에 서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란 말을 믿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노반이 지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순진한 게 아니야? 위험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란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 협상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뒷문으로 칼을 꺼내드는 게 저쪽 방식이야. 그걸 24년 동안 봐왔으면서 모르진 않겠지?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노반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은 저 못지않게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란을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뉴스 속보가 하나 터졌습니다. 일본이 중동 해역으로 병력 파견을 공식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군과의 공조 체계도 즉각 가동했습니다. 도노반이 뉴스를 확인하자마자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동맹의 모습이야. 비웃는 듯한 톤이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터지자 즉각 움직였습니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따지는 대신 행동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일본의 행동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는 것이 진짜 동맹의 가치라는 논리는 저도 취재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더 안정적인 선택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도노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도노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어. 한쪽에는 미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란 눈치를 보고 있어. 그 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곧 알게 될 거야. 오후 들어 저는 김현우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노반과 나눈 이야기를 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태도를 매우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즉각 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동맹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중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으면 중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선택을 늦추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미간을 좁혔습니다. 김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급하게 선택하는 쪽이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속도와 방향은 다른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24년간의 취재 경험이 저를 막았습니다. 빠르게 개입해서 결국 더 큰 혼란을 남긴 사례들이 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함 호위 없이 단독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도노반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노반의 표정은 제가 본 중에 가장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군함도 없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야. 작전실 안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이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야.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이건 무모한 도박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란과의 관계가 특별하다 해도 현재 해협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규군 외에도 통제되지 않는 무장 세력이 해역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약속은 정부 간의 것이지만 바다 위에서 마주치는 위협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하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방문이 아닌 긴급 통화였습니다. 한국 선박이 진입합니다. 막지 않을 겁니까? 하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막지 않을 건가요?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저는 더 캐물으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해역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산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전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급 보고서가 오가고 있었고 도노반은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산의 그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24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현실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편의 기사를 써왔지만 이렇게 첫 문장이 막혀버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써야 하는가? 아니면 오래된 신뢰의 실험이라고 써야 하는가? 어느 쪽도 완전히 맞는 표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취재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라크 전쟁 첫날 제가 기록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세상은 힘 있는 쪽이 이긴다. 그 문장 옆에
저는 처음으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한국 선박이 내일 새벽 해협으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기지 안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켜져 있었고 무정히 소리와 발소리가 쉴 새 없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작하는 시각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장비를 챙겨 작전실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도노반이 모니터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선박 진입 시작 확인됩니다. 군함 동행 없음. 항법 시스템 정상 가동 중. 도노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선박은 공격당할 것이고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요. 진입 시작 후 첫 30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협 내 이란 측 움직임 없음. 통신 정상. 선박 속도 일정. 도노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초반엔 조용하게 들어오게 둔다. 그 다음이 문제야. 옆에 있던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긴장 국면은 대부분 처음은 조용했습니다. 경고 없이 시작되는 충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저는 수십 번의 취재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노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굳게 잠겼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도노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확신이 살짝 빠져나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2시간 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과 교신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신이 경고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로 이탈하라, 즉시 정선하라 같은 내용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에게 특정 항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안내였습니다. 작전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위하고 있는 겁니까? 제 옆에 있던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노반은 그 보고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앞에서 팔짱을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다. 계산이 틀렸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 순간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군사적 호위 없이 전쟁 해역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 그리고 그 선박을 적국의 해군이 직접 안내하는 장면, 이건 취재 현장에서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종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선장 박진수와 교신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통신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긴장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장 위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얹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확인한 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수 선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길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위성통신 특유의 미세한 잡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길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길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찾아 머릿속을 빠르게 뒤집었습니다. 선장은 지금 이 통과가 자신들의 용기나 능력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이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자신들은 그 길 위를 걷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목구멍 안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4년간 수백 개의 전쟁터를 누빈 저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작전실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색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박진수 선장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위협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척의 배가 조용히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 어떤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첫 문장을 쓰지 못하고 닫아뒀던 그 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세계는 총을 들고 길을 열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선박이 해협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인근에서 실시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고 주변 분위기는 한결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란이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로 공격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조차도 팔짱을 풀고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경보음이 작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선박 주변 해역의 레이더 영상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보트 다수 접근 확인, 신원 비상, 젊은 장교의 보고 목소리가 작전실을 꿰뚫었습니다. 도노반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건 이란 정규군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제박 세력이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정규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규군은 명령체계가 있고 상부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통제박 무장 세력은 다릅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했다 해도 이 세력들에게는 그 약속이 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노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동이야. 이제 시작이야. 작전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 점들이 선박을 향해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외신 속보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 선박 위협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쏟아졌습니다. 예상된 결과다. 비군사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란 정부와의 협력만으로는 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여론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반박하고 싶다는 충동과 그 반박이 성급할 수 있다는 자제심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덮고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선박과의 교신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늘어났고 응답 강역이 벌어졌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연결이 흔들린다. 도노반이 명령을 내리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할 명분도 적절한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외교적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하는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이 장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수 선장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길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교신 재개 확인.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박을 향해 좁혀오던 고속보트들이 방향을 트는 것이 레이더 화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란 해군 함정의 신호가 선박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이란 해군이 직접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하산으로부터 교신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교신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교신이 끊기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도노반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이벤트 하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이 지금 이 해협 위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힘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이 흔들리고 이익이 달라지면 편이 바뀌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4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실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자국의 통제 밖에 있는 무장 세력을 직접 막아가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끝까지 지켜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된 것은 선박이 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작전실 밖에서 혼자 맞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취재 노트는 덮여 있었고 위성 안테나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신망을 타고 긴급 자막이 세계 주요 방송사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과, 단 한 발의 충돌 없이 종료. 런던 본사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편집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리처드, 지금 거기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군함도 없이 통과한 게 맞아?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자 편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리처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보다 생각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작전실로 돌아갔을 때 그 안의 분위기는 제가 나가기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도노반은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도노반이 결국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외교적 선언도 없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 방 안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도노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한국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전략이 통할 리 없다고 단정지었던 판단이었습니다. 도노반은 그날 이후 이틀 동안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도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확신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때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도노반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군함을 추가 파견하거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이 이란과의 직접 외교 채널을 긴급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중 일부도 독자적인 접촉 시도에 나섰습니다. 군사 대신 협상이라는 흐름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 변화를 두고 한국 방식의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표현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례로 세계 외교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극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예외에서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는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군과의 공조를 즉각 강화했고 병력도 보냈습니다. 그것이 틀린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쪽과 신뢰를 앞세운 쪽이 이 해협 위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비교를 기사에 쓰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일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운이었다고 쓰는 것도 이 며칠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동맹국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결과도 달랐다. 며칠 후 저는 김현우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태도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까?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량한 사막 너머로 해협이 아주 멀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쪽을 골랐습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넬 때 김현우는 제 손을 잠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것들을 조용히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감정을 앞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얼마나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캄캄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기체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가는 동안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장면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처음 브리핑룸을 얼어붙게 했던 순간, 하산이 망설임 없이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김현우가 감정 하나 섞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박진수 선장의 목소리, 이란 해군이 무장 세력을 막아서던 레이더 화면, 도노반의 침묵, 그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저는 24년 동안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이라크의 첫날 밤, 포격 소리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속에서 무너지는 건물들, 시리아의 골목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얼굴들, 그 모든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누군가 이겼습니다. 군사 개입은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끝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불씨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령이 끝난 자리에는 반발이 자라났고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분쟁이 싹을 트이웠습니다. 총성이 멈춰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24년 동안 반복해서 봤으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방식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요. 사실 저도 한때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전달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다닐수록 그 믿음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보도가 나와도 전쟁은 계속됐고 기사가 쏟아져도 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바뀐다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기록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취재 현장에서 무언가 다른 결말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역사가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
오일 쇼크 시절의 기억, 건설 붐 시절의 약속, 제재, 국면에서의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쌓여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 선택들을 반복할 수 있었는가? 상황이 불리할 때도, 압박이 거셀 때도, 다른 나라들이 손을 털고 나갔을 때도 한국은 왜 그 자리를 지켰는가? 저는 그 답을 김현우의 말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서 비롯된 선택의 반복. 마지막으로 김현우와 나눴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었습니다. 한국은 왜 싸우지 않습니까? 김현우가 답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준비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말장난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준비를 필요로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해협을 통과한 것이 그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현우가 덧붙였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끝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서자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국을 이 지역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한국은 돈은 있지만 지정학적 존재감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미국 뒤에 붙어 있는 조용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한 게 아니었다. 전쟁을 끝낸 것이었다. 노트를 덮고 나서도 한동안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편의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손이 멈추지 않고 술술 써진 마지막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쓴 문장이 아니라 믿게 되어서 쓴 문장이었습니다. 맨체스터의 11월은 늘 비가 잤습니다. 귀국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싸워서 이깁니다. 저는 그것을 24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상황을 끝내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기가 되는 나라,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략이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창밖 빗속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4년의 경험이 만든 제 안에 어떤 벽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쟁을 취재해왔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총성이 멈춰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지켰고 약속을 지켰고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끝낼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그 묵묵한 선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을 조용히 열어낸 것처럼 오늘도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신뢰로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